오늘 그 제목이 좀 이상하던데. 녹색 정치와 녹색 신앙, 뭐, 제목을 어떻게 하겠까, 그래서 뭐, 알아서 하시라고 했더니. 근데 녹색 정치는 뭐 가능한 얘기를 하죠. 녹색 신앙이 뭡니까? 녹색 신앙이면 신앙이지. 혹시 목사님 아세요? 요즘 그 이명박이가 녹색이라는 말을 오염시킨 바람에 저도 뭐 녹색이라는 말 당최 쓰기 싫은데 여기 오늘 와서 팜플렛을 보니까 녹색교회라는 게 있네요. 녹색교회 해비에. 하여간 뭐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다는 것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뭐 구구이 기초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정치를 녹색화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화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녹색 정치가 가능한가? 녹색 정치가 가능한가 하는 얘기는 녹색 국가가 가능한가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녹색 국가가 가능한가? 녹색 국가가 가능하지가 않죠. 국가가 녹색화 되려면은 첫째, 무기가 없어져야죠. 무기를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물론 뭐, 군대를 폐지한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도시국가는 빼고,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가 있긴 있죠. 중앙아메리카에. 그건 군대를 없앤 지가 한 70년 됩니다. 근데 군대를 없애고도 국가가 유지된다는 게 참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노골적으로 말해서, 아메리카에는 미국이 전쟁 안 하면 전쟁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 결국 미국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기를 없애자 이런 소리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제가 좀 용감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살아야 하니까 눈치를 본다고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당면한 이 관심사가 비핵화인데, 근데 제가 그저께인가, 어디 가서 비핵화보다도 녹색화라는 얘기를 하자. 한반도 비핵화는 좀 욕심이 좀 너무 적다. 한반도 녹색화라는 큰 대명제를 걸어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했던 그 장소는 지금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모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제 이야기에 별로 감동 안 하대요. 너무 먼 이야기라는 얘기죠. 너무 멀고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뜬금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쨌든 아까 이야기로, 근데 이건 아까 오면서 생각하니까 오늘 4월 1일이 돼요. 왜 하필 오늘 정했습니까? 오늘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오늘 4월 1일인데 알고나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더 잘 됐죠. 어차피 거짓말인데. 저도 실행하지 못한 얘기들을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책 장사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녹색국가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질문은,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어차피 국가 믿고는 아무것도 안 될 테니까 이걸 국가 무시하고 가자.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생명 공동체 운동, 협동조합 운동, 대한학교 운동,
시민들 그 자주적인 뭐 생협운동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노쇠평론에서도 그런 쪽 자료를 많이 소개해 왔죠. 근데 4대강 파괴 공사가 시작되는 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낙동강변이라든지 팔당에 떠드는 농민들이 단연간에 걸쳐서 애써서 가꾼 그 유기농 그 단지들이 작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지들끼리 아무리 뜻이 좋은 동지들끼리 땀을 흘리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봤자 국가가 하루아침에 폭력을 휘두르면 만사 끝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금 내년에 동계올림픽을 한다 하는데 저거 개최가 가능할까요? 저는 계속 의문인데. 일본 언론들은 그 후쿠시마 직후에 일본 국회에서 법이 하나 통과됐죠. 비밀보호법이라는 거. 그때 그 법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에 대한 보도를 막으려고 하는 술책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사실 지금 후쿠시마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를 안 하고 있죠.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동경 시내에 지금 토양이 오염돼가지고 방사능으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새신문 같은 거는 원자력 발전소 아니고는 안 나온다대요. 자연 방사능이 아니잖아요. 하여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제가 좀 부지런해졌죠. 노색당 만드는 데도 참여를 했고, 전에는 집에서 책이나 보고 입만 가지고 살았는데, 노색당 만든다고 그때 하성수 변호사하고 전국을 돌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반년. 지금 생각하니까 그 두 가지 계기가 저한테는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네요. 4대강하고 후쿠시마. 그래서 이 국가를 100%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국가의 인간화라 할까, 국가의 녹색화라 할까,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제가 지금 28년째 노쇠평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노쇠평론 구상만 하면서 보는 몇 년간의 시간을 합하면 한 30년 넘게 자나 깨나 저는 이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료가 없으니까 외국의 자료를 쭉 보면서 이제 지내봤는데, 외국에도 이 생태 문제에 관심 갖고 있는 지식인들이나 운동가들이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 이론에 대해서는 별로 작업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은 책인데, 현대 정치에 대한 진원곡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제가 계몽주의의 비극과 새로운 밀레니엄의 도전이라는데, 윌리엄 어플러스라는 미국의 생태 정치학자입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기본적으로.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현대 정치라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리버럴 디모크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18세기 계몽사상에 이제 사상적인 기반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대 국가가 성립이 된 건데,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아마 이런 저자가 거의 몇몇 안 되는 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굉장히 생태주의자입니다. 환경 문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모색을 하던 도중에 결국 정치 문제다. 현대 정치가 문제다. 이래가지고 이런 책을 써. 이 3부작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본격적인 토론이 없는데, 근데 뭐 꼭 책을 봐야 됩니까? 그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하여간 녹색국가가 가능한가? 오늘 제 이야기는 녹색국가가 가능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제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거 왜 제가 이야기해야 돼요? 아주 초보적인 이 청중을 상대로 해서 할 때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고 한 것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저도 모르는 이야기고. 그저께 금요일날 한겨레 신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뭐 신문들 안 보내니까. 제가 이 정기적인 칼럼을 쓸 차례가 돼서 하나 썼는데, 대부분 제 친구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글을 썼는지. 제목은 제발 어른들아 책임있게 어른답게 행동하자. 이랬습니다. 그건, 지난 3월 15일 날 세계 각처의 도시들에서 10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가지고, 우리 미래를 뺏지 마세요. 제발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이런 구호를 내걸고 애들이 나왔잖아요. 10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도 한 300명가량의 10대 청소년들이 세종문화회관 앞 그 계단 앞에 집결해가지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구호가 사나웠어요. 한국인답게. 기후악당 국가로부터 탈출하자.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세계 톱 클래스거든요. 굉장히 참 건방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 소비량이 다른 나라는 줄여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몽도 안 하잖아요. 그런 의식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여러분 말고는 없어요. 이거 뭐라고 전등을 이렇게 많이 켜놨어요? 요새 건축가들이 건물만 지으면 오래 이렇게 합니다. 여기 햇볕도 좋은데 왜 이래요? 완전히 편의점 스타일이네. 세븐일레븐. 그 아이들이 우리 보고 어른답게 좀 행동하라 이거예요. 자기들 미래를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게 촉발된 계기가 스웨덴 그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라는, 걔는 진짜 노벨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작년에 그 스웨덴이 그 북극권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굉장히 그 기온이 높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열파가 휩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원시림에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크게 불이 나느냐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소방서 동원해가지고는 불을 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마침내 그 전투기가 폭탄을 투여했습니다. 그 폭탄이 터지는 동안에 뭐 산소가 차단된다면서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겨우 수습했다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스웨덴이 굉장히 아주 굉장했어요. 한국 사람은 그보다 더 심한 일 겪어도 우리는 뭐 늘 태연하죠. 우리 굉장히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충격받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이후에 9월달부터인가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안 나가고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폴란드에서 작년 가을에 국제 과학자들인지 뭐 정치가들이 모여가지고 기후변화에 관한 회의를 했죠. 그게 가가지고 한번 연설을 하고 또 금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 기후변화 문제를 가지고 이 아이가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은.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누군가 한국 사람이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자막 처리를 해놨더라고. 쉽게 볼 수 있어요. 한 15분 걸리는 연설인데, 아주 명연설입니다. 명연설이에요. 제가 28년 동안 농사평론에서 했던 이야기 완전히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 15분 동안. 저는 15분 동안 연습 못 하거든요. 1시간 반은 걸리거든요. 오늘은 짧게 할게요. 그런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듣고, 이제, 이 동영상이니까, 어른들은 막 박수를 치고요. 근데 박수인 어른들의 그 모습이 굉장히 부도덕해 보이더라고. 지금 작년에 15살, 금년에 이제 16살인데, 걔가 이제 이렇게 세계 10대 청소년들에게 호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있는 걸 통해가지고 전달이 돼가지고, 저는 3월 15일 날 세계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한 180만 명 나왔다는데, 온 세계에. 근데 걔가 왜 그런, 운동을 하게 되고, 이 주목을 받게 되는 받는 존재가 됐냐면은, 8살 때, 아니,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학교에서 이 교사가 말이에요. 아이들 보고 종이 아껴라, 전기 아껴라,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일회용 쓰지 마라, 뭐,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지 마라. 그 아이들이 영문을 모른단 말이야. 그냥 그냥 행복하게, 풍성하게 뭔가 쓰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얘는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른 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리고 담임이 이제 조금 자세하게 환경 위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준 모양이에요. 참, 담임이 위험한 짓을 했죠. 우리나라에도 환경교사들 위험한 짓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워낙 둔하니까 넘어가는데, 걔가 그러고서 병이 났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저도 집에 가서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있으니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 있지 않아서 지구 생태계가 다 이제 그냥 황폐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구 기온이 하여간 높아져가지고 무수한 생물들이 그냥 제거되고 사람 죽거나 하여간 거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 우울증에 걸리면 그냥 수동적으로 이래 있었으면 오히려 그냥 병자가 돼버렸을 건데, 그냥 집중을 했어요. 계속해서 얘는. 그러다가 일종의 자폐증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 놀지도 않고 친구도 없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공부하는데 그냥 그 정열을 다 쏟았어요. 공부하는데. 지금 굉장히 아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걔가 그 연설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 아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네가 어른이 돼가지고 기후과학자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얘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지금 더 많은 기후과학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지. 기후과학자가 몇 사람 모자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날들어 이런 데 나오지 말고 학교에서 착실히 다양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성숙한 어른이 돼가지고 환경운동 하라고 하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지구가 위기라고 말하는데도 어른들이 막 그 과학을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공부하면 뭐하냐? 내가 공부한 걸 갖다가 들어주지도 않을 텐데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특히 그러니까 요컨대 어른들이 좀 그 철없는 소리 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8살 때부터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 죽겠더라고. 우리 집에도 그 유사한 일이 있거든요. 제가 이 칼럼이라고 이런 걸 어줍잖은 글들 전문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제일 지 마음에 맞는 글을 썼대. 이번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말은 안 했을 뿐이지. 10대 때부터. 우리 집에서 제가 이제 우리 부부끼리 뭐 이런, 어쩌다가 뭐 소곤소곤 하면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애들이 다 듣는 거죠. 말할 때부터. 그러니까 얘는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생에 대한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잘못하십니까? 지금 되돌릴 수도 없고. 직접 우리 가족이 그런 일도 있고 해서 그렇겠지만은, 이 툰베리라는 애 연설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막막하더라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근데, 그저께 모임에서도 그랬고, 제가 가끔 만나는 이 원로들, 소위 말하는 원로들, 70, 80 되는 이 우리나라 소위 지식인들, 그래도 생각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양심적으로 하고 공부 제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관심 없습니다. 환경 문제, 기후변화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그렇다고 우리 죽은 뒤에 이야기지 않느냐. 우리 죽은 다음에 이야기지 않느냐. 그럼 또 어떤 사람은, 환경위기라는 건 20년, 30년부터 이야기들 하되, 그럼 지금 지구가 어디 없어졌냐? 이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20대, 30대부터 여기 상당히 걱정을 하긴 했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가니까 무뎌져가지고 지금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김학이 이런 거는 그냥 흥분해가지고 난리죠. 신문이고 언론이고. 이 툰베리라든지 강원문에 3월 15일 우리 아이들이 300명이 나왔다는 이런 건 우리나라 언론에서 취급도 안 해줘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이게 후진국 정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늘 그냥 필연적으로 살아왔잖아, 우리가. 한 100년 동안. 물론 소수 독립운동가들과 그 비슷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적극적인 행동하고 살아왔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늘 타협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미국 사람이 해결해 주겠지, 이런 의존적인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후변화도.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 이게 크게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긴 하죠. 그래도 우리는 우리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미세먼지도 맨날 중국 소리 욕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중국하고 협상을 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이 어른들 무책임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해요. 근데 저는 늙어가지고 또 친구가 없어질까 싶어서 솔직한 이야기도 못 합니다. 분위기 맞춰가면서 저도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기후변화 이야기 했다가는 분위기가 싸늘해지게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좀 심할 뿐 정도지, 본질적으로는 현대세계가 다 이래요. 특히 현대세계 그 이끌고 가는 엘리트들의 정신 상태라는 게, 정치가들, 사회 지도층들, 뭐. 없는 사람들은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문제는 이 지식인들이 문제인데. 근데 현대 정치가 이게 기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려는 없이 가는 게 현대 정치의 특성입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죽은 세대, 태어날 세대. 오로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 그것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 우리나라 같으면 20살 이상짜리의 사람들의 관심사만이 정치의 주제입니다. 정치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요. 이번에 그 아이들, 그 10대 아이들 그 운동과 더불어서 거기서 벌써 서양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굉장히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5살로 하자. 15살. 걔들이 미래의 주인공들이니까 그 미래의 아이들의 의견이 이 현대 정치가 바로 미치니까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상황에 미치니까 그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무슨 결정을 내릴 때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세상에 살아있을 그 아이들이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거단 말이야. 나중에 죽고 난 얼마 뒤에 죽어버릴 사람들보다도 앞으로 살아있을 아이들의 이해관계가 더 문제가 사실 따져보면 정치 문제 더 많은데 이걸 왜 그 아이들을 배제시키느냐 이거예요.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근데 요컨대 이 현대 정치라는 게 근본적으로 미래 태어날 후세들에 관한 고려는 없어요. 오로지 현재. 그리고 현재 중에서도 말빨이 센 사람의 관심사, 이해관계. 그 농민들의 현실은 늘 도회시대가 있잖아. 왜냐하면 농민들 다 합해봐야 지금 10% 안 되니까. 표가 안 된다, 표가 안 되는 인간들의 관심사는 국회에서 그럼도 안 되고 행정부가 뭐 그럼도 안 해요. 옛날에 여기 이 책 보니까 옛날에 그 영국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었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하지만 이 사람 책을 보면 들을만한 얘기가 많습니다. 소위 우리나라 보수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진짜. 우리나라 보수는 어디 보수입니까? 몰상식한 사람들이지. 국가라는 것은 partnership between those who are living, those who are dead, and those who are to be born 이라고 했습니다. 그 죽은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간의 파트너십이다. 이게 굉장히 전통을 중시했던 양반이거든요. 이 철학자가, 정치 철학자가 에드먼드 버크. 조상을 생각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상. 특히 유교사회에 살았던 우리들은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안들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조상과 태어날 자손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디안 부족이 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그 부족 중에 하나 세네카족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부족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이 결정이 앞으로 7세대 이후에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한다고 그러잖아. 7세대. 그럼 200년, 300년 후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요.
그 부족 사회를 특히 그 아메리카 인디안 쪽에 지금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족이 서양의 그 백인 문화처럼 테크놀로지를 발달시키지 못한 이유가, 혹은 안 했던 이유가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깊이 장기적으로 생각 없이 도입한다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텔레비전 들어가가지고 좋은 게 뭐 있어요? 지금 노인들 치매만 많잖아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치매됩니다. 아무 생각은 못하게 하잖아요. 세포가 죽어가요. 애들은 스마트폰 띄다고. 걔들 뭐 하는 거 싶어서 버스 칸에서 어깨너머 보면요, 전부 다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테크놀로지가 사회에 도입될 때, 뭐, 우리는 잠시도 토론도 없잖아요, 토론도. 더군다나 생명에 관계되는 무슨 기술 같은 것들은 더 심각하죠. 유전자 조작식품이니까. 물론 구라파는 아직도 뭐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 감독이 철저하다 그러던데 얼마나 철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본질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현 세대의 이익만 너무 중시한다 하는 게 현대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지금 동양 문화, 서양 문화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온 세계가 서양 문화죠. 서양 문명이죠. 전 세계가. 지역별로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문명은 하나입니다, 지금. 문명. 서구문명이죠. 완전히 서구문명 일색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 같은 것도 지금 완전히 우리가, 비상적인,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서양화 되어버렸는데, 문화적인 차이는 좀 있죠, 그래도.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는. 예를 들어서 제가 노세평론의 그 책을 번역했는데, 미국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책을 쓴 모리스 버만이라는 미국의 문화 사가가 있는데, 문화 컬처럴 히스토리언. 이 사람이 10년인가 한 15년 전쯤인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 하다가 그만두고 멕시코로 이주했어요. 멕시코로 이주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미국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사회다. 미국은 자기가 보기에 굳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하여간 인간관계는 다 파탄된 사회다. 근데 사실은 미국이 건국 이후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그래왔다는 거예요. 이웃이 없고, 그냥 하여간 원자화된 개인주의 문화다. 멕시코는 자기가 이사를 가는데 생전 낯선 사람, 미국 사람이 왔는데 막 그냥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삿짐도 날라주고 그래 이삿짐 정리하다 보니까 모찌를 좀 해야 되겠는데 공구가 없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공구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연통 해가지고 목수가 하나 나타나더래. 근데 미국 같으면은 딱 전화번호 보고 목수한테 전화하죠. 그럼 딱 오는 거죠. 그 멕시코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이 환자가 생기면은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동네 사람이 와서 돌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잖아요. 복지 시스템이. 미국에는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은 한참 방치돼가지고 외롭게 죽어가는 수밖에 없죠. 이웃이 도와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이웃이 도와줘.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한국 사람들은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멕시코는 후진적이라서 복지 시스템 미비하니까 지들끼리 그냥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게 일한다 말이야. 미국 봐라. 얼마나 그냥 능률적으로 점잖게 조용하게 전화 딱 해가지고 딱 의사나 간호원 부르고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진보파 지식인들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현대 복지 국가 시스템을 완비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고 있잖아요.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사색이 굉장히 철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이 가까운 이 소위 진보파 지식인들한테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잘 제도화된 복지국가가 궁극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브레이브 뉴 월드다. 브레이브 뉴 월드다. 그 인간의 자율성이 하나도 없잖아. 제가 이반 일리치라는 철학자를 좋아하는 게 그 사람 외롭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럼 복지국가 같은 거, 복지국가 이 사람이 친절의 제도화다 이러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좋은, 사마리아 이야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자유의사에 의해 가지고 요청 꼭 무슨 어떤 강요에 의해 가지고 무슨 제도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내가 누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러나와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약자를 도와주는 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생명을 도와주는 거. 이게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뭐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그러대요. 요거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옛날에는 기독교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원시 기독교에서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런 미덕을 가지고 다 살았다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 자발성에 의해서 서로 돕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4세기에 이 로마에서 이게 기독교가 제도화되면서 그때부터는 교회가 자선 사업을 하잖아요. 자기 중요한 어떤 책무로서 교회가 자선 사업을 함으로써 기독교인들 가정에 있던 양초와 마른 빵과 담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든 기독교인들 가정에 항상 양초와 마른 빵과 담요가 구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객이 한밤중에 배고픈 가격이 문을 두드릴 줄 모른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 틀림없이 배가 고플 때니까 문간까지 불을 밝혀서 양초를 가지고 불을 밝혀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때부터 빵을 굽기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그 마른 빵을 늘 준비해 있다가 그걸 준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자고 가야 되니까 담요, 나그네를 위한 담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이 물품은 초기 기독교 가정의 필수품이었는데 이게 4세기부터 없어졌다. 기독교가 말하자면 개개인의 이런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친절한 행위를 기독교가 제도적으로 하게 됐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더 이상 개인들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리치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일리치는 4세기에 근대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근대 복지국가가 시작됐다. 이거예요. 복지국가 시스템의 발상이 시작됐다. 왜 여기가 이렇게 나가버리나? 근데, 아까 제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일리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복지요. 요즘 우리가 인구 감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사람들 만나보면요. 전부 그 걱정. 우리나라 지금 최대 현안은 인구 감소라고 그럽니다. 인구 감소를 어떻게 저지하느냐. 저출산을 어떻게 멈추고 이 인구를 더 증가시킬 것인가.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말고.
저는 인구 줄여야 된다고 주장해요. 저는 완전히 뭐 그냥 인구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출산 경향이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면 500년 후에는 한민족이 없어진다고 걱정하대요. 500년 후에. 근데 앞으로 100년 후에 인류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 걱정은 안 하고 저 걱정하고 있어요. 500년 후에 한민족 없어지는 거, 멸종될 거. 애들을 안 가지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다. 한민족이 영구히 지구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데? 나는 티베트 민족이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순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처럼 악착같이 살지 않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안 살잖아요. 인종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지구의 주인공이 되는 게 낫지. 우리나 미국 사람들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500년 후에 한민족 없어지는데 걱정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물론 이제 그거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인구 줄어들면 당장 연금제도라든지 국가 복지 시스템이 무너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전부 다 이게 인구가 적어도 지금과 같거나 지금보다 계속해서 불어날 것을 예상하고 짜여진 이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복지 구조가. 문제는 이 생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또 뭐 자원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인구가 계속 많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또 이 지구상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10억 이상이 지금도 굶주리면서 살잖아요. 10억 이상이. 근데 맨날 그냥 한국 말이야. 그걸 한국만 생각하고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잖아요. 시스템을. 인구가 줄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기본소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꼭 기본소득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시스템을 고칠 국리를 해야지. 이 시스템은 그냥 영구불변하는 걸 생각하고 이 시스템의 작동에 불리하니까 인구를 계속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수양이 덜 된 인간이 돼서 어쨌든 남 욕 안 하고는 이게 강의가 잘 안 돼가지고 일단 욕을 했고, 현대 정치라는 게 현세에 지금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짜여진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작동 불능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출연했다는 것은요, 이 그냥 우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리버럴 디모크라시가 수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영국 사람들 지금 굉장히 골치예요. 수상이 바뀐 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저쪽하게 나와가지고 이거 수습 못해가 영국이 지금 완전히 2류 3류 국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대의적 민주주의가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그나마도 한 몇백 년, 200~300년 지탱하던 대의적 민주주의도, 현재의 사람에게 집중하던 그 대의적 민주주의도 이제는 기능 부전에 빠졌다. 다른 정치학자들은 뭐 복잡하게 해석합디다면 저는 한마디로 경제성장이 끝나서 그렇다고 봅니다. 경제성장이 끝나서. 지난 200~300년 동안 화석연료에 기반해가지고 계속해서 경제가 아주 하여간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죠. 물량이 커지고, 거기다 과학기술 발달이라는 이런 또 변수에 힘입어 가지고 엄청나게 생산력이 증가했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이 70년대에
오일 쇼크, 두 번의 오일 쇼크 때부터 사실은 이게 경제 성장은 이게 정지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무리해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무리를 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경제의 금융화, 이런, 그전에는 뭐 하여간 실물을 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하고 무슨 뭐 했는데, 이제 지금은 세계에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산해가지고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무슨 기업적으로 성공해서 부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세계 초부자들은 지금 전부 다 금융 자본가들이에요. 실물 경제가 아니고, 하여 투기하고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요즘 소위 말해 플랫폼 경제를 해가지고 구글 뭐 있잖아요. 아마존 뭐, 가파라는 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무슨 애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실제로 생산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여간 이제는 서비스 경제로 가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소리 썼는데, 자기들은 서비스 경제 하지만은 자기들도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는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아시아와 중국에서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중국에서 계속 굴뚝 산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보통 상당히 교육받았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무식한 소리 합니다. 우리도 굉장히 이게 말이지, GDP가 높아져가지고, 우리도 지금보다 더 선진국이 되면은, 우리도 아주 환경 문제는 다 해결된다. 공기도 깨끗해지고, 서양이 그렇지 않느냐, 이럽니다. 우리가 공기 깨끗한 걸 누리려면 어딘가에 또 아주 지지분한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이 그렇게 깨끗해졌습니까?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사실. 환경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것도 계속 플라스틱 쓰잖아요. 근데 하여간 경제 성장이 되던 게 지금 성장이 멈췄단 말이에요, 성장이. 성장 시대가 끝났어요. 성장 시대가 끝나면은, 그동안 이게 성장 시대 동안에는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사실 민주주의도 아니죠. 따져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올리가키입니다. 올리가키. 과도 독재예요. 왜냐하면 이 이론보다도 현실을 보면요. 어느 나라든 간에 이 엘리트들이 다 이렇게 정치를 하잖아요. 돈 없고, 무슨, 지위 낮고, 이렇게 학력 낮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됩니까? 아니잖아요. 엘리트 정치예요. 리버럴 디모크라시라는 것도 따지면, 우리나라는 엄성적으로 막 정치 자금, 하여간, 오가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미국은 법에 의해 가지고, 돈을 받는 거, 딱 이렇게 주어진 한도 내에서 돈을 받는 것은 아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되려면은 우리 돈으로 한 4조를 모아야 된다죠? 4조. 국회의원 되려면은 한 10억, 20억. 그 상원의원 다르고 하원 다르고. 그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선거 때 돈을 얼마 모았고 얼마 썼다라는 게. 그리고 그걸, 후원한 사람들 명단도 쫙 나와요. 우리는 이제 염성적으로 하니까, 정치 정화법 여러 가지고 걸어놓고 하는데 다 음성적으로 안 받고 됩니까? 노회찬 같은 사람도 2천만 원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는데, 노회찬 같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양심적이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돈 없으면 못하는 게 이 현대 정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참말 양아치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요새 하도 선거법 때문에 그러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300명 정원 테두리 내에서 비례대표를 뭐 넓혀야 된다 하니까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내놓겠어요?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명은 돼야 된다. 덴마크나 조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의 기준에 맞추면 우리는 한 1000명까지 돼야 됩니다. 1000명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대신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특권을 많이 누리는 국회의원도 없거든요. 비서가 9이에요. 그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사무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거, 그게 45평인가 그래요. 여러분 45평짜리 아파트 한번 보세요. 굉장히 고급이잖아요. 근데 그 국가에서 공돈으로 다 주고 쓰게 하고, 또 비서들 월급을 국회의원이 줍니까? 국가에서 나가죠. 그리고 엄청난 특권을 누리니까, 이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지면 오히려 특권이 더 이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회의원 자신들도 사실 국민들 핑계대야지 국회의원 많이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봐서 국회의원들 너무 특권 누리잖아요. 근데 이 얼마나 양아치들인지 참 기가 차더라고요. 밤에 무슨 국정감사 기관 이런데 밤에 야간 작업도 하잖아요. 그때는요. 비서들하고 같이. 라면을 먹는다든지 밤에 야식을 하잖아요. 예? 그 야식비, 간식비, 이것도 저거 주머니에서 안 내요. 이것도 국고에서 나갑니다. 다 청구해야 그 국고에서 다 지불하게 돼 있더라고. 세상에 저 간식비를. 그리고 이런 문방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월급 받은 돈에서 안 써요. 전부 다 별도로 나와요, 이게. 이런 양아치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양아치들. 근데 덴마크의 국회의원 둘의 빚이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국회의원 둘의. 그게 완전히 정신 상태가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전거로 출퇴근한대잖아요. 덴마크에서는. 국회의원. 우리 국회의원들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도 쪽팔려서 못할 거예요. 궁상 떤다고 막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걸 존경하지 않고 막 궁상 떤다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분위기가. 지금 외제차 많은 게 어디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사람들 의식이 워낙 이게 촌스러워가지고 그런 걸 어리어리 해야 지가 사람 대접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실제로 사람 대접을 해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놈 사회가 상식이라는 게. 근데 이제 어쨌든 대의전 민주주의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내용적으로는 엘리트에 의한 과도 지배 체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민주주의도 아닌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200~300년 동안 이렇게 유지돼 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경제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 성장이 가능하면 아무리 불만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일단 그냥 사는데 크게 그냥 불행하지 않으니까,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아래쪽 사람은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참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돼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오래전부터 한 80년대 이후부터 계속 들어온 소리가 있죠. 성장은 되는데 일자리는 안 는다. 이런 이야기. 고용 없는 성장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12년 만에 2만 불에서 1인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 됐다잖아요. 그죠? 근데 2만 불에서 3만 불 됐는데 우리가 실감합니까? 전혀 실감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극히 특권층 일부의 소득이 무지무지하게 편중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근데 옛날에는 이게 어느 정도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생산 경제를 할 때는. 근데 이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경제 성장은 이제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거 서문에도, 농협평 서문에도 썼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순전히 경제 전문가가 수축사회라는 책을 냈더라고. 저는 뭐 경제성장 안 된다고 벌써 오래전부터 농협평론에서 떠들어왔지만은, 저는 오로지 이제 석유 문제라든지 화석연료 더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더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국제적으로도 그런 그 분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순전히 경제 논리로도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수축사회라는 책이더라고. 정권 분석가가 쓴 책이에요. 정권 분석가. 대우정권이 이제 어디 사장 했더라고, 그 사람이. 수축사회. 그럼 그게 대비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은 역시 이제 경제 전문가가 돼가지고 관점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이 사람은 경제 성장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생태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현상 진단으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안 된다. 앞으로 경제 성장은 한 50년 후에 될 것 같다. 50년 후에. 안 되던 게 왜 50년 후에 될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복잡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성장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 성장이 끝난 세상에서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가 반드시 대두되죠.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나누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나누어서 사람끼리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눠서 살아야 된다는 고대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 온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종교의 핵심은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떤 틀을 잡기까지는 상당히 말하자면 정치적인 그 변란이 많았습니다. 솔론이라는 사람이 들어서 가지고 거의 독재를 하면서 부자들의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그래서 민주주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고르게 만들고 나누게 한다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거기 근대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본주의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이게 부자들은 성승장구하고 가난한 자들은 뭐 네 운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냥 노예노동 비슷하게 임금 노동자로 살아왔는데 그나마도 이게 경제 성장이 되니까 이 처지가 그런 대로 용납이 됐는데 이제는 성장이 안 되면 부스러기도 없으니까 밑에 사람들의 불만은 말할 필요 없고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이것을 예견하고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이 사회가 가는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완비해야 된다, 기본소득제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중에 처방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경제 성장 시대가 끝났으면 이제 공유의 시대로 가야 된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방위죠. 현실이 아니고 공유의 시대로 가야 돼요. 공유의 시대로 가지 않으면 패망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게 고대 이후에 그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말하자면 윤리가 이제는 그것을 실현하지 않으면 인류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공유의 철학과 공유의 생활 방식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은 환경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 환경 문제의 뿌리라는 게 뭡니까? 뿌리라는 게. 우리나라나 외국에나 이 주류 환경 운동이 실패하는 게 이 뿌리가 뭔지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가. 쓰레기 버리니까 강산에 오염된다. 쓰레기 버리지 말자. 분리수거하자. 쓰레기가 왜 나오는가를 봐야죠. 왜 쓰레기가 이렇게 가당찮게 독성 쓰레기가 나오느냐 이 말이야. 그걸 봐야 되잖아요. 기후변화가 왜 생기냐. 화석연료로 가잖아요. 화석연료들 옛날 중세 때까지 화석연료 어디 전혀 없었습니까? 근데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면서 그때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왜 나옵니까?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생활에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에 정말 필요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장에 특히 편의점 같은데, 백화점 같은데 돌아보면요, 99.9%는 쓸데없는 물건이에요. 쓸데없는 물건입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나? 맞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다 쓸데없는 물건이에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동네 이 롯데 몰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 살라고. 과연 내한테 쓸데 있으면 한번 사보려고. 없더라고. 그래, 막걸리 한 병 사고 나왔어요. 쓸데없어요. 그럼 완전히 이게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게 자본가들은 쓸데없는 물건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걸 사람들은 뭐, 이웃이 그러니까 나도 뭐 갖다 놓는 거예요. 가구를 갖다 놓고, 멀쩡한 가구 치우고 또 새 가구 들여다 놓고, 이러다가 화석연료 소비가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늘어나고, 우리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또 그걸 돕는 게 정치고, 그 자본가들 편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돌아가도록 돈이 생기는 구조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북돋우고 하는 게 정치였고, 나누기 시작하면요, 첫째는 뭐 이렇게 그 물건을 우리가 뭐 하여간 이게 버리지 않고 잘 나눠봐요. 그 생산하는 자본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성장의 시대지 공유 시대지, 이게 현실에 지금 이 현상의 구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 찬성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 전환이에요. 절대로 찬성합니다. 최근에 시간이 많이 됐네. 최근에 저 미국의 29세 젊은 여성이 뉴욕시 어떤 구역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줄여서 AOC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좀 복잡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그 스페인계죠, 이름 들어보니.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라고 해요. 푸에르토리코, 그 가게가 집안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인데, 이 여성은 보스턴 대학에서 우등생이었어요. 머리도 좋고, 학력도 좋아요. 근데 자기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당장 어떻게 된 셈인지, 보통 이 시민운동을 했는데, 시민운동을 하면서 학교 졸업하고 살아보다가, 국회의원 되기 직전에는 그 식당에 웨이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좀 스토리가 좀 흥미롭잖아요. 식당의 웨이트레스가 더군다나 자기가 선거구도 민주당 원로 10선 의원을 했던 민주당 기왕의 민주당 하원 의원을 예비 선거에서 누르고, 거기다 또 본선거에서 공화당을 누르고 당선이 됐어요. 29세 여성인데. 이 여성이 왜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됐냐면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저렇고 정치가들이 저렇게 개판이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더 잠재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미국 사람. 특히 뉴욕과 같은 그 도시에서는. 그 도시는 상당히 말이죠. 인지가 상당히 정보도 많고 상당히 사람들이 깨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치가들이 행동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니까 막 불만이 많았는데, 이 여성이 딱 불을 지핀 거예요. 선거를 시작하면서. 그래 내건 게 그린 뉴딜이에요. 그린 뉴딜. 그러니까 뉴딜이 원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때 2차 대전과 경제공황이 겹쳤을 때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지금이 그 무렵보다도 20년대, 30년대, 40년대보다도 더 위급한 상황이다. 사실은 지금 이 총포가 날아오지 않아서 그렇지, 전쟁 상태보다도 더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금이. 이 시기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했던 것 못지않은 강력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뉴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IPCC 기후과학자들이, 유엔 과학자들이
앞으로 12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 소비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2050년까지는 제로로 해야 된다. 2030년이면 작년에 12년 남았다고 지금 11년 남았어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11년. 화석연료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소비생활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얘기거든. 소비생활을 줄이면 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업자라든지 기존의 이게 그 생활 관행이라든지 이것들이 다 완전히 하여간 위축되죠. 그런데 그러나 기후변화를 갖다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시각각 지금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걸 위축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또 기후변화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정부가 추진해야 된다. 물론 우리 개개인의 차원이라든지 소규모 서클 차원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나가야 되지만 정부가, 국가가 말을 안 들으면 소용없습니다. 국가가. 소용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린 뉴딜이라는 걸 그런 거예요. 이병막이라는 사람이 그 녹색 뉴딜을 해가지고 사기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녹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그린 뉴딜이라고 할 작정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민주당의 그래도 좀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한 절반가량이 지금 찬성했어요. 그렇게 하자. 트럼프가 재임 중에는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 오카시오 AOC라는 이 새로운 여성의 제안이 이제 통용된다면 미국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말하자면 완전한 녹색 국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녹색 국가화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지금 버니 샌더스가 선언을 했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상원의원, 그 여성도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생각도 진취적이고, 그 사람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사람들이 비교적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만일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이제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까지 이제 지배하게 된다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도 하여간 이 소위 지도부 지금 하원이 지금 미국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잖아요. 펠로시라는 여성이잖아요. 아니 원로 여성 국회의원이죠. 펠로시를 비롯해서 이 지도부 이 고참들은요 공화당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다 뒤에 말이죠. 화석연료와 연루되어 있는 그 기업들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석유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면 손해볼 이 기업들이 있죠? 그 재벌들, 이 사람들이 다 등 뒤에 있어요. 공화당이고 민주당이 갈 것 없이. 그래서 이게 민주당 안에 이게 투쟁이 될 텐데 우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성이 출연하기 전에는 이런 희망조차도 없었거든요. 전부 다 기성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소심해요. 있는 테두리 안에서 거기에서 무리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조금 좀 진보적인 이렇게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하지 아주 획기적으로 이게 전시 상태보다 더 심각한 전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전시 상태보다 더 심각한 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온 세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희망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한국 사람은 좀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 트럼프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문제가 이 정도나마 풀렸거든요. 이 정도나마. 오바마, 힐러리, 아무리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은 다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정치판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군산복합체의 앞잡이들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절대로 평화로이 해결 안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미국 안에서도 군산복합체 그 부류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턴을 어떤 데 데리고 나갔다가 어떤 데 떼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싱턴의 이 기득권 지배 세력으로부터는 이 사람이 일단 물론 거리가 있는 사람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보면은 뭐 동맹이니 뭐 이런 건 뭐 웃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반도 미군이 주둔해 있는 거 값비싼 비용을 쓰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국이 이 방위는 한국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왜 미국 사람이 가 있지? 이 사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꽤 수정이 됐다고 합디다만은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냥 아주 인노선트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제가 뭘 길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반도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빨리 우리 정부 그냥 대표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매파를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엔 매파 비둘기가 파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 문제 안에서 다 똑같아요. 트럼프만 유일하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파예요.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세계 전체를 생각하면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되죠. 대통령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할 것 없이 기존의 엘리트들이 워싱턴 정가의 그냥 원로들이 해사는 거 보니까 자기들을 늘 배신하고 배반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도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가들 다 통틀어서 가장 인기 좋은 사람은 트럼프예요, 현재도. 아직도 4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버니 샌더스만 하더라도 일반 여론조사하면 20% 됩니다. 지지도. 아직 버니 샌더스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잖아요. 정치하는 걸 보지는 못했잖아요. 어쨌든 순전히 구호일 뿐이 슬로건일 뿐인데도 트럼프는 자기들 편인 것처럼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닌데. 속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자면 성장시대에서 공유시대로 가는데 적합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린 뉴딜을 받아들일 정도가 된다면은 희망이 있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린 뉴딜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 뉴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 개발한다든지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값이 이렇게 저렴하게 되는 날이 올지라도 지금과 같은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을 일으켜가지고 이 생산되는 에너지, 그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소비 생활이 훨씬 줄어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비낭비적으로 되고,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검소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가 좀 바뀐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오랫동안, 한 200~300년 동안에 이 인류사, 서구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행사했던 그 버릇, 습관, 특히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큰 것이 좋고, 강대한 것이 좋고, 이거요. 화려한 것이 좋고,
빠른 것이 좋고 하는 이 취미와 사고방식이 결정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변혁과 문화적인 변혁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문화혁명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종교인들의 역할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할게요.